자, 506쪽에 담보 책임의 성질 나오는데 1번 법정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법이 정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고, 2번에 보면 임의 규정이죠. 면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그 밑에 조문 밑에 뭐라고 되냐면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면제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다만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매도 후에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했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면제 특약하는 거 가능한데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숨기고 면제 특약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유상계약에 준용하니까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뭐 임대차라든지 또는 교환계약 이런 것들도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담보 책임은 크게 권리의 하자가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목적물의 하자, 경매의 하자, 채권의 하자인데 뭐 채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시험은 권리의 하자에서 한 90% 정도 출제가 되고요. 가끔 이제 목적물의 하자나 경매 하자를 비교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권리 하자 표가 있죠. 이 표만 다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예.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570조.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병과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타인 권리를 매매했다는 거죠. 일단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못 넘겨주게 되면 그때 지는 책임이 바로 570조의 담보 책임인데 그러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느냐? 대금 감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뭐 깎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금 감액은 일부라도 받아야 감액인데 이건 전부 다 못 넘겨주는 거니까 아예 감액은 나올 수 없고요. 계약을 뭐 해야 돼요? 해제.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해제를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이죠. 설령 얘가 악의자라 하더라도 전혀 넘겨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부라도 받으면 그걸 예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못 받는 상황인데 계약을 유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악의자도 해제권을 줍니다. 다만 뻔히 알고 계약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는 없죠. 손해배상은 누구에게만 인정하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느냐?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어떻게 돼요? 제한 없죠. 제한 없고요. 그래서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엔 행사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이건 지금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죠. 제한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중에서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건 뭐가 있죠? 첫 번째가 전부 타인, 두 번째가 일부 타인, 세 번째가 수량 부족, 네 번째가 용익적 제한, 다섯 번째가 저당권 행사. 저당권 행사죠. 저당권 행사되면 내 소유권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행사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좀 더 보실 점은 악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을이 악인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악이면 지금 방금 본 570조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넘겨줬는데 얘가 딴 데 팔아먹었다든지 얘 잘못으로 멸실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담보 책임뿐 아니라 뭐가 같이 문제가 되겠어요? 얘가 잘못해서 못 넘겨주는 거면 그걸 우리 뭐라고 불렀죠?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담보 책임뿐 아니라 담보 책임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근데 얘한테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경합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잘못해서 못 넘겨주는 거면 악의자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악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할 여지는 있다. 매도인에게 뭐가 있으면. 규정.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타인 권리에서 매수인이 악이라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OX에. X로 처리한 거죠. 왜냐하면 매도인에게 뭐가 있으면? 귀책사유. 판례 한번 보고 갈게요. 509쪽에 판례 박스 있는데 판례 내용을 보면 타인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행 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악이라서라는 건 그냥 제가 집어넣은 거라서 괄호 처리한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570조 단서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왜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570조 담보 책임에서는 선의자만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 쫓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타인 권리 매매에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병가예요. 타인 권리 매매죠. 그래서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못 넘겨주게 되었다.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됐대요. 자,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인이 하는 거고 얘는 해제권이 원래는 없어요. 자기가 못 넘겨주고 자기 해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매도인이 선이라면. 571조를 볼게요.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571조.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누가 몰랐다고요?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지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누가 해지하느냐면 매도인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누가 지금 알았대요? 매수인. 그러니까 매도인은 선인데 전항이라고 돼 있으니까 매도인은 선인데 매수인은 악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까지 해줄 필요는 없겠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이 선이었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이거를 팔 때는 누구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매매 계약을 하고 보니 법률 관계가 꼬여서 자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하고 을에게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은 언제나 해주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의일 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매도인은 선인데 매수인은 병과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바로 해지하면 되는 것이지 손해배상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보통 시험은 여기서 그냥 끝내요. 쉽게 나오면. 대금 감액은 안 되고 해제는 선악불문이고 손해배상선이 제척기간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악의자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시커 강의했더니 원래 담보 책임에서는 손해배상은 누구만 한다고요? 선의자. 근데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뭐가 있으면? 귀책 사유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인이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선이다.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매도인도 뭐 할 수 있다. 원래 매도인은 해제 못하는 거예요. 지가 못 넘겨준 거니까. 근데 매도인이 선이면 해제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일 때만 해요. 그럼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이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일부는 이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매도인이 해제하게 해주는 게 타당할까요?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줘야 될까요? 매수인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선의의 매도인이 해제할 수 없다는 건 권리의 얼만큼을 이전하지 않았을 때
전부를 이전하지 못할 때만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정리되셨어요? 예. 두 번째. 되게 막 많이 본 것 같아도요. 간단한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면 대금 감액은 나올 수 없죠. 해제는 누가요? 선악불문이요. 전부 타인은 선악불문.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하는 거고 행사기한 제한 없어. 이게 법조문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담보책임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매도인에게 뭐가 있으면 귀책사가 있으면 악의자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그리고 571조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규정한 거예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권리를 전부 이전할 수 없다면 누구도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손해배상은 언제나 해주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해준다. 이게 570조고요. 그 다음 갑의을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예를 들어 절반이 병거다. 그럼 1억 원의 매매계약을 했는데 절반이 병거야. 계약은 유효하죠. 갑이 어떻게 하면 되니까.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주면 돼요. 근데 못 넘겨주고 반만 넘겨주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 을이 1억 원 다 줘요? 5천만 원 감액해야 돼요. 그러면 대금 감액이 인정이 되죠.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일부 타인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대금 감액이 선악불문이냐 선의자만 하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뭐요? 선악불문. 선악불문. 설령 매수인이 이게 병것이다, 절반이 병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도요. 얘는 반만 살 생각이에요? 전부 살 생각이었어요? 전부 사기 위해 1억 원의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 야 을아 미안한데 너도 알고 있었다시피 병이 안 된대. 반만 받아 이럽니다. 그럼 알고 있다고 1억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악의자라 하더라도 5천만 원은 감액을 해야 돼요. 선악불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뻔하죠. 해제는 누가 하냐면 선의자.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이거 절반이면 나 이거 계약 안 했어 라고 인정될 때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누가 합니까? 선의자만. 그리고 행사기간, 제척기간이 있죠. 여기서는 악의자에게 대금 감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선악을 나눠요. 일단 권리하자는 행사기간이 있으면 얼마예요? 1년.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고 권리하자는 1년인데 그럼 선이면 몰랐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1년이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그리고 악의자는 이미 알았으니까 계약일로부터 1년. 이거 바꿔가지고도 여러 번 냈죠. 악의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틀려요. 악의자는 바꿔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자는 안날로부터 1년이라고 하면 틀리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선의자는 몰랐으니까 그 사실을 안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실을 안날이란 뭘 의미하느냐? 그 사실을 안날이라는 것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을 안날이에요? 아니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됨이 확실하게 됨을 안날이야. 그렇죠. 일부가 타인 거라고 못 넘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이 아니라 확실하게 못 넘겨주게 된 날, 그때부터 1년 안에 책임을 물으면 되죠. 끝이고요. 세 번째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예요. 574조의 담보 책임. 그러니까 이번엔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랑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데 제곱미터당 100만 원. 그래서 이게 100제곱미터라서 1억 원에 계약을 한다. 그런데 토지를 실측해 봤더니 이게 8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부가 타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수량 부족하다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 불능. 이 경우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적용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아까 이 그림 똑같은 거 봤죠? 언제 봤었어요? 아침에 정신 맑을 때. 그때 저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에만 적용하지 일부 불능에는 적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 불능에는 이게 바로 이 사례였는데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담보 책임. 이게 지금 담보 책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란 말 나오면 틀리고 부당이득 반은 틀려요. 뭐만 나오냐면 담보 책임.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을이 지금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면 1억 다 줄 수 없잖아요. 깎아주세요. 2천만 원 깎아야죠. 대금 감액을 청구합니다. 선의자만해요. 선악불문이에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금 감액이 선악불문인데 수량 부족은 악의자에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얘는 일부 타인 권리는 을이 이 전부를 받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서 넘겨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1억 원의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을이 알아요. 이 땅은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을은 100제곱미터 받을 줄 알았을까요? 80제곱미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수량 지정 매매에서 1억 원의 계약을 했을 리가 없고요. 했어도 감액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되고요. 해제 선의자만. 남 똑같죠? 손해배상 선의자만. 행사기간, 제척기간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건 악의자에게 아무것도 인정 안 하니까 이것만 나오겠죠. 안날로부터 1년 안에 물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사례를 조금 바꿔서 제곱미터당 100만 원, 100제곱미터 1억 원에 계약을 하는데 나머지 20제곱미터는 병의 소유라서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어요. 수량을 지정해서 100만 원 1억에 계약을 했는데 20제곱미터는 병 거라서 못 넘겨준대요. 그러면 이건 수량 부족 사례일까요? 일부 타인 권리 사례일까요? 이건 일부 타인 권리예요. 그럼 이건 악의인 경우에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얘가 악이라는 것은 병이 20제곱미터를 가져서 합쳐서 100제곱미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계약을 할 때 이것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취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러니까 1억 원에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악의자라도 깎아줘야 되는데 아예 땅이 없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란 말이 악의자에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 또는 뭐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575조. 그러니까 이거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전세권, 지역권 또는 뭐 유치권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 나오면 을이 요 사람들에게 나가고 나한테 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땅을 샀어요. 또는 건물을. 그러면 을이 A한테 이건 내가 샀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갑에게 완전한 권리를 주지 않았으니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단순한 임차권자가 있어요.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A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대요. 나가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마치 물권이 설정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57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대금 감액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대금 감액은 언제만 쓰는 말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일부, 여기서 수량, 일부 이런 양적인 제한의 경우에만 감액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권리에 의한 제한은 양적 제한이 아니라 질적 제한이에요. 질적 제한은 아예 감액이란 말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해제. 나머지 똑같죠? 해제는 누가요? 선의자가. 근데 선의자라고 해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만약에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해야지 해제는 못해요.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으면 해제할 수 있고 우리 시험에 한번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자는 해제할 수 있다. 틀리긴 했어요.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만. 그리고 손해배상 누가 하냐면 선의자가. 자, 그리고 제척기간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면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는 아무런 담보 책임이 인정 안 되고 선의자만 묻는 게 딱 2개죠. 뭐하고 뭐예요? 선의자만 묻는 게 수량 부족이랑 용익적 제한. 574조 5조는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는 게 없어요. 일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에게 뭐가 인정돼요? 일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에게 대응 감액이 인정이 되죠.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에게 뭐가 인정돼요? 해제권. 인정되는 게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수량 부족이랑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아무런 담보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뭐 알았다 이런 말 나오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요즘에는 어느 학원 가서 수업을 하든지 간에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런 거 다 필기하셨잖아요. 필기하는 것보다 이제 사진 찍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필기하시고 저는 찍지 마세요. 여기만 찍으시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 이게 이제 576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였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을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저당 달린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조심하실 점은 저당권이 달려있다. 설정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당권 설정됐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576조에서는 설정으로 묻는 책임이 아니에요. 행사, 실행된 경우죠. 두 번째, 이 담보 책임은 선의자와 악의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자도 선의자와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했냐면 얘가 매매를 했는데 악의였대요. 악의. 그럼 뭘 알았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안 거죠. 근데 이건 설정으로 묻는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 담보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라 뭘로 묻는 거예요? 행사. 그러니까 얘가 알았다는 건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경매가 실행되어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걸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불문이죠. 그러면 대금 감액.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이건 깎아주세요 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A가 경락을 받은 거예요. A가 경락받아서 병이 소유권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이때 뛰어가서 깎아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깎는 게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해죠. 해제. 그러면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 이건 선의자와 악의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이건 전부 다 악의자까지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야? 저당권 행사죠. 또는 손해배상도 마찬가지로 선악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악의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딱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어떻게 돼요? 제한 없죠. 이 부동산이 시가로 2억 원이고요. 1억짜리 저당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당 채무 1억 원을 빼고 1억 원에 샀을 때요, 2억 다 주고 샀을 때요. 당연히 2억을 다 줬으니까 병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을이 변제하고 이거 없앨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갚는 바람에 행사되었을 때 묻는 거고요. 만약에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매수했다. 얼마에 샀다는 거예요? 1억에. 그럼 요거 1억에 샀다면 이제 요 1억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병이 책임져야죠. 근데 얘가 1억 원 안 갚는 바람에 경매가 실행되어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이 경우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죠. 또는 2억짜리 1억에 사서 나중에 1억 원 병이 갚았대요. 그럼 그 돈 또 달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당 채무를 공제했다 이러면 담보 책임이나 구상권의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자기 책임으로 져야 되니까. 자, 관련 판례로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어요.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본등기가 되어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5번. 그렇죠. 576조.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등기된 거 샀을 때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가등기된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언제나 본등기가 실행되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판 사람이 가등기 말소해 줄 줄 알고 산 거겠죠. 그런데 안 하는 바람에 본등기가 되어 권리를 잃어버리면 얘랑 제일 유사하다라고 본 거죠. 570조냐 76조냐가 문제였는데 우리 판례는 76조. 전부 타인 권리가 아니라 행사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샀어요. 알고 샀다. 그럼 이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로 가는 거니까. 또는 뭐 있냐면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샀다.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가압류 있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매도인이 돈 안 갚는 바람에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실행되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몇 조로 간다고요? 576조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5가지 권리 하장.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사례 가지고 출제 많이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교재를 보면 515쪽을 보시죠. 물건의 하자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권리 하자 본 거고요. 물건의 하자는 별 내용 없어요. 일단 특징적인 점이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돼요? 무과실. 그러니까 지금 권리 하자는 무과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선악만 나눴는데 목적물의 하자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 행사기간은 아까 나온 것처럼 6개월. 그러니까 조항을 볼게요. 580조. 특정물 나오는데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575조이라는 규정을 준용한다. 감액 이런 건 없는 거야.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두 번째 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에 되고 그리고 10원의 제척기간 첫째 줄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야? 6개월이고 다음 페이지 판례가 중요하다고 했죠. 법률상 장애인데 법률상의 장애가 권리의 하자냐 목적물의 하자냐가 중요한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고 했냐면 목적물의 하자. 그러니까 우리 학설에서 학자들은 대부분 권리 하자라고도 하는데 우리 판례는 권리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래요.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담보 책임 물으려면 선의면 돼요. 선의 무과실에 돼요. 선의 무과실이고 행사 기간은 6개월이고요. 그리고 경매에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밑에 이제 종류물이 나옵니다. 종류물은 특정물과 다르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뭐 TV나 전자제품 이런 것처럼. 그러면 1항을 보면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차피 사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TV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종류물이었지만 결국 살 때는 하나가 특정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특정해서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580조의 담보 책임, 특정물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2항이죠.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바꿔주세요. 근데 바꿔주세요라는 것은 특정물에도 나올 수 있어요. 종류물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특정물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바꿔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종류물의 경우에는 하나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고 바꿔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하실 점은 조문에 다시 볼게요. 가운데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물 급부 청구와 해제나 손해배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대요. 새 걸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지 해제나 손해배상은 따로 할 수 없어요.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인데, 간단하죠.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 채무자였고요. 을이 채권자예요. 근데 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되어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 근데 경락을 받고 보니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하자라는 것은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 목적물의 하자일 수도 있는데,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이라면 어떤 경우에만 돼요? 권리 하자. 목적물의 하자는 안 돼요. 경락을 받았는데 이 경락받은 부동산이 노후되어 벽에 금가 있다 이런다고 책임 못 묻고요. 권리상의 하자일 때만 물을 수 있다. 그러면 경매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무효라도 돼요? 반드시 유효함을 요한다라고 했죠. 만약에 경락을 받았는데 이게 경매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얘는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하자가 있든 없든 얘가 뭐라 할 게 없어요. 아예 경락 못 받은 거니까. 경매는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 경매에서의 책임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 번째 권리의 하자일 것, 두 번째 경매는 유효할 것. 자, 이 요건을 갖췄다.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물어요? 채권자에게 물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지금? 얘 거잖아요.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감액 또는 해제를 물으려고 했는데 무자력이에요. 얘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물어요? 요 채권자에게 내가 낸 돈으로 배당받아 갔으니 배당금 돌려달라고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묻는다. 우리 시험에 한번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다. 오해했어요? 언제만 물어요? 무자력일 때.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있다.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다는 건 좀 심하잖아요. 마음도 아픈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건 채무자의 의사와 아무 상관 없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로 넘어간 건데 하자가 있다고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면 알면서, 그렇죠?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알고서도 숨기고 했다든지 알리지 않았다든지 또는 뭐 알면서도 신청했다든지 이런 말 나오면 그때만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고요.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경매에서의 하자는. 조문만 볼게요. 1항.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 8조가 이제 권리하자예요. 권리하자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누구에게? 채무자. 1차적이에요. 1차 채무자에게 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나 채권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언제만? 무자력일 때 3항.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흠결한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란 말 나오려면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알고. 그렇죠. 알면서 이런 말 나와야 되고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장애 기출 문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령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틀린 것입니다. 수량 지정 매매에서 1번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번이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문제 있다고 그러네고 그죠? 예. 답은 1번이 1번, 2번.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항상 이게 중요해요.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불문 감액인데 수량 부족은 누구만 한다고요? 선의자만.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선의자에게만 인정하니까 안 날로부터 1년. 4번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까 계속 얘기한 거죠? 이건 지금 일부 불능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와서는 안 되고 담보 책임만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요. 또는 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경합한다. 이래도 틀려요. 이거는 담보 책임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5번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선의자가 하는 거고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해지합니다. 자, 환면은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보고요. 그럼 524쪽에 임대차를 보죠. 오늘은 깔끔하게 집에 못 가고요. 좀 더 보셔야 돼요. 시간이. 우리 다음 주에 종강이죠? 예. 그럼 다음 주에는 주로 이제 임대차 중간부터 그 특별법을 보시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특별법 들어가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특별법 아직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잖아요. 하루에 이게 한 법씩 쭉 들으셔서 특별법을 꼭 한번 듣고 오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이니까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전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대부분은 다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아직 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과정에서는 집합건물법은 별도로 안 봐요. 집합건물법은 뭐 암기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줄 거놓은 거나 수업할 때 했던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처음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특별법을 따로 듣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기본 강의 가면 다 있으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임대차. 좀만 할게요. 임대차. 자, 임대차 첫 번째 의의와 성질. 임대차는 뭐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차 의의 성질에서는 뭐 잘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이죠. 두 번째, 임대차에서 필수 요소는 뭐야? 필수 요소는 차임. 그러니까 보증금은 필수 요소가 아니고요. 차임이 필수 요소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차임이 지급됐는지 또는 보증금이 지급됐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죠.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임대차의 대상은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권리를 빌려 쓰는 거면 그건 그냥 이름 없는 무명 계약인 거고요. 임대차라고 하려면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게 임대차고요. 그리고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죠. 물건에 관한 게 아니라 채권 계약이니까 그럼 채권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느냐? 임대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소유권 넘겨주고 물권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러면 기간. 그럼 만약에 당사자가 약정을 했을 때 기간 제한이 있느냐? 자, 이건 최장기 제한, 그리고 최단기 제한.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를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면 민법상 임대차에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는 최장기한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전원이 다 한번 쭉 듣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최장기 제한은 없고요. 최단기 제한만 주택은 2년. 예. 1년은 뭐고요? 상가. 그렇죠? 근데 민법의 임대차는 최장기 제한, 최단기 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장기 제한 20년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이제 651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 두실 것이,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뭐만 있다고요? 최단기 제한. 물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이고요. 만약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되는 상가 건물이면 어떻겠어요? 기간 제한 규정 없는 거죠. 서울시 기준으로 상가 임대차 건물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보증금 얼마 이하일 때? 6억 1천만 원. 6억 1천 이하일 때 상임법이 적용되고요. 예. 다 듣고 오세요. 다음 주에. 예. 예. 기간 약정이 있을 때 별도 제한은 없고, 두 번째, 약정이 없다. 그럼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해지를 통고했을 때 만약에 임대인이 통고했다, 또는 이제 임차인이 통고했다로 나눌 때, 임대인이 통고하면 임차인에게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해요? 6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우리가 전세권에서는 둘 다 얼마예요? 전세권 둘 다 6개월인데, 이건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고요. 물론 뭐 중요하진 않지만 동산 임대차의 경우에는 누가 하든지 간에 5일이 지나면 전부 다 소멸해요. 동산은 차등 없고요. 그냥 5일 지나면 없애고, 우리가 보는 건 주로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또는 공작물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묵시의 갱신, 법정갱신이라고 하고 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러면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고,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럼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과하면 도달되고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각각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갱신이 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임대차를 합니다. 근데 제3자 병이 요 임대차와 관련되어서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얘가 담보를 제공할 때 얘네들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었어요. 2년. 그럼 병은 얼마를 각오한 거냐면 2년을 각오하고 내가 담보를 대준 거야.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얘네들이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바람에 법정갱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생각한 것보다 기간이 더 연장되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 볼 수 있어요? 병이. 그러니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법정갱신되면 그대로 소멸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면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요. 제3자가 제공한 것만 소멸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담보란 뭐 저당권이나 질권, 기타, 보증을 말하는 것이지 뭐가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했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럼 만약에 제3자가 대신 보증금을 내줬어요. 그럼 대신 보증금을 내줬는데 법정갱신되면 제3자가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볼게요. 자, 526쪽에 법정갱신 조문 나오죠? 그 2항을 보세요. 2항.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누가 제공한 거예요? 제3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디귿 보세요.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 밖의 보증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물의 임차보증금 채권까지 포함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대신 내줬을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의 효력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임대차 효력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지금 의의성질 나오고요. 의의성질 나오고 그다음에 기간에 관한 규정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효력이에요. 효력. 그럼 효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임대인의 권리 의무하고 임차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이제 양도전대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임차인의 권리. 그렇죠? 임대인의 권리 의무 중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임대인의 의무가 많이 나오고요.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임차인의 권리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양도전대가 사례 문제로 나오고 일단 효력부터는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부탁드리진 않을게요. 예. 다음 주는 종강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감안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뭐 식사하시고 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연장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해오시느냐에 따라서 일찍 끝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